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12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될까요? 다음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왼쪽에 이미지가 맞춤형 의료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다음 슬라이드에는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늘지거나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았던 이 이제 21세기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물자원의 인륜을 바꾸는 이 생명공학이 맞춤형 의료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빛만 줄지, 그리고 여기서처럼 엄청나게 큰 그 연어가 지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그 GMO로, 그래서 이 2배 이상이나 커진 몸집의 연어라든가 콜리플라워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자연적인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두가 하얀색이지만 GMO로 만들어져서 보라색이라든가 노란색을 가진 콜리플라워 채소가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있고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유전자를 도입시켜서 형질 전환이 된 새로운 형태의 동물들로 만들어지고, 다음에서 보면 또 이 경우에는 피망입니다. 이거 사과나 다른 과일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피망이 바로 이렇게 그 GMO로 유전자 변형으로 알록달록하고 무늬가 들어간 이런 피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맞춤형 의료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면으로 혹시 이제 어떤 그 GMO로 만든 약이 이렇게 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쪽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앞부분에서 길게 그 인류를 바꾸는 21세기의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늘이 될 수 있음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에는 이렇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빛이 될 수도 있고, 왼쪽에서처럼 오른쪽에 판도라 상자처럼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그 GM 연어, GM 토마토, GM 피망, GM 농작물들이 이미 출현해서 식탁 위로 올라와 있고, 실험동물도 동물들도 당연히 이렇게 그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의 코드인 DNA를 조작하고 있는데 이들과 관련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바꾸는 21세기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빛과 그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측면을 다뤄보고, 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두운 그늘도 있을 것인데 판도라 상자에 비교하는 이런 면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최초로 대장균을 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을 주사받아야 할 때 저렴하고 대량 생산으로 할 수 있는 대장균을 이용한 그 유전자 변형의 그 산업적 활용의 성공적인 사례가 휴물린인데, 인슐린을 휴먼 사람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이름 비슷하게 휴물린, 그래서 인슐린 성공 사례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 생명의 코드인 DNA를 조작하다. 뭐 언급되었듯이 조작이란 말이 어감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 DNA를 건드린다는 얘기죠. 자, 과학에서 산업으로 간 새로운 생명공학 한번 다뤄봅시다. 인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계에서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서 유용한 특성을 지닌 종류를 선택하죠. 그래서 인위적인 교배로 원하는 개체로 개량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교배 방법에서는. 그리고 더 나은 품종을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교배와 현대적인 의미의 유전자 변형 기술은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실행 과정과 방법, 얻는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인류가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교배에서는 수정 가능한 종간에서만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 또는 그 유사한 특징을 가진 이런 그룹들에서 했지만, 그리고 긴 시간이 걸렸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우수한 개체를 얻을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현대의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원하는 형질의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여 특정한 개체에 도입함으로 유용한 형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체의 형질 전환에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주 짧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배 방법으로는 교배를 시켜서 자손이 나오면 그 자손에서 암컷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암컷을 또는 교배를 시켜서 등등등 과정을 거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반면에 유전자를 넣고 빼고 실험실에서 현미경 밑에서 짧은 시간에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결과와 이런 소요되는 시간 등등을 엄청나게 짧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른쪽 하단에서 보고 있는 이 피망 언급하였듯이 자연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GMO 피망입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오늘날 바이오테크 과학에서 산업으로 간 새로운 국면의 생명공학의 이해들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은 모든 생물의 근간으로 생물 재료인 생명의 코드인 DNA에 수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핵을 세포에서 분리하고 추출하고 조작하고 재조합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생물의 본질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에도 변화가 오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조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시초는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산업적인 응용으로 바이오테크를 전환시켰고 그 시발점이 된 것은 1970년대 초반 1973년 DNA 재조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로 서로 다른 생물종에서 각각의 DNA 유전 물질을 추출했고 또 이어 붙였어요. 그래서 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바이오 기술, 즉 바이오테크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기술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앞의 강의에서는 바이오 기술이란 용어에 특히 technological effect, 기술적인 면이나
효과와 결과물에 더 초점을 두어 이번 강의에서는 이 기술을 바이오테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DNA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새로운 걸 넣어주기도 하고 등등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보는 경우죠. 희망을 주는 기술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전자 도입용 운반체는 같은 종 간의 유전자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완전히 다른 이종 간의 유전자 이동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의 살충성 유전자를 식물체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람의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가축에 넣고 성장 촉진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종 간의 유전자 혼합이 가능하여 세균에서 돼지로, 인간에서 쥐로, 닭에서 담배로 무엇이 유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유전자 변형 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종 간 유전자 혼합이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면 몇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겠죠. 진일보하여 2018년에는 외국의 공동연구팀이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종 간의 장기이식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바 있습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인간의 세포를 접목시킨 키메라를 인간 세포가 동물 세포하고 합쳐진 키메라를 3주간 키웠고 이는 사람의 줄기세포와 돼지, 양, 염소, 동물 배아를 결합한 말 그대로 혼합배아가 되겠습니다. 혼합배아를 키웠다는 얘기죠. 이 기술은 향후 인체의 장기 이식과 관련한 분야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인체의 심장이나 콩팥, 이 주요 장기의 세포 생성에 적합한 동물로 돼지,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는 돼지, 유전자 편집에는 오늘날 핫하게 쓰이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 가위 기술인데요. 이것이 실험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실험동물로는 돼지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바로 이런 혼합배아를 만드는데 형성하는데 사용된 최신의 기술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유전자 변형을 산업화에 적용한 것은 하지만 사실은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1970년대 최초 유전공학 기업이 이제 등장했고 80년대 이후 생명공학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다소의 침체기를 거치다가 90년대에 활성화되면서 선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분야를 21세기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는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세계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635조 원, 달러로 하면 약 6,300억 달러에 이르죠. 그래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ING인데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은 오늘날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 또는 감소되는 분위기인데 바이오 산업은 예외죠. 뭐 진단 키트라든가 백신 개발이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등등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더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연평균 약 11%, 그러니까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2020년 16조 원 규모로 전망되었는데 이건 이전에 전망한 건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팽창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국가 주도 하에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초정밀 현미경에 의해서 유전자 제조업되는 등등등. 자, 이러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은 특히 우리 식탁 위에 유전자 변형 식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유전자 변형 식품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여 어떤 생물의 유전자에 유용한 유전자만 추출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는 것이고 새로운 품종을 만든 후 식품 분야에 응용시켜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공학 기업들은 식품에 적용된 생명공학이 인류를 기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추위 등등의 여러 조건에 강한 형질을 개발하여 수확량은 늘리고 손실은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전자 변형으로 화학약품의 사용을 줄이고 오염도 낮추고 수확은 증가시켜서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나온 사례들을 보면 몸체가 큰 삼배체 은어, 무르지 않는 토마토, 살충제를 품은 감자, 목화, 옥수수 등등등의 농작물 등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데 이런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런 것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우리가 이런 걸 살아갔을 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무르지 않는 토마토 맛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사고 싶은 구매력을 갖게 하잖아요. 벌레가 먹거나 못생긴 토마토보다는 자, 이런 것들이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져서 시판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많은 생명공학 기업에서는 식량 생산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막을 수 있고 농민들의 농작물 생산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더욱 좋은 품종으로 더 많은 수확을 보장해 준다고 그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의 코드인 DNA를 조작하는 바이오테크는 자연 생태계의 생명 질서를 해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요. 이들 기업들이 강조하는 유전자 변형으로 화학약품의 사용을 줄이고 즉 이런 비료, 살충제, 농약 등등 그 다음에 오염도 낮아지고 수확량은 증산하는 등을 보장한다 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선 의심, 의혹, 의구심이 있기도 하죠. 그 판단 기준은 온전히 소비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과연 옆에서 보는 것처럼 저렴하고 신선하고 보기 좋고 또 어떤 경우엔 맛까지 맛있어 보이는 이런 GMO 식품들이 유전자가 변형된 농작물들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혹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서열을 밝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서 HGP라고 표시하는데요. 가능했던 것은 1970년대를 거치며 DNA를 잘라 재조합하는 방법으로 유전자를 조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업화 시도가 1980년대에 있었고 이후 진화된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유전병을 치료하고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등 바로 이 인슐린을 개발한 경우죠. 휴물린이라고 하는 최초 GMO 인슐린인데 바이오테크에 의한 의약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서 DNA 조작 기술 등의 발전은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 요즘 승인받는 GMO는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사과, 튀겼을 때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는 감자 등 상업용 재배를 위한 승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종류의 GMO는 소비자 기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2세대 GMO로 1세대 GMO와는 그 농업 생산자 이익이 강조되는 목표가 다릅니다.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에서는 도입되는 외래 유전자가 지금까지 쓰인 DNA가 아니라 RNA라는 점입니다. 도입되는 RNA는 단백질 합성을 주도하는 DNA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 즉 특정 기능을 없애는 방향으로 GMO를 유전자 침묵 기술을 적용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과의 변색, 우린 사과를 잘라 놓으면 갈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과의 변색은 과육세포 내에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 단백질 효소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 효소의 합성을 담당하는 DNA가 불활성화되게 다른 종류의 사과에서 추출한 RNA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기술이 과연 안전한지 이에 대한 안전성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세대 GMO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유전자 침묵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 2세대 GMO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생명공학 산업화가 수반한 다양한 논쟁이 끊임없이 대두됨은 물론이고 한편에서는 실험 및 결과물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와 비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 안전청 FDA는 최초의 GMO 작물을 승인한 기관으로 당시 이는 GMO 식품 섭취가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를 묻는 논쟁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인체로 유입되는 인위적인 기술이 가해진 동식물 및 미생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옥수수 대부분의 경우가 GMO로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먹는 이런 종자, 옥수수 알갱이, 또 분말로 많은 것을 식품을 만들죠. 자, 이런 것들 등등등 돼서 다음에부터 바이오테크에 의해서 조작된 유전자 변형 생물 자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은 콩, 옥수수, 모카입니다. GMO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는 상당수의 작물을 유전자 변형으로 재배합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의하면 옥수수의 92% 정도, 콩의 94%, 모카의 94%, 캐나다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98%가 GMO라고 합니다. 수확된 콩의 90 내지 95%, 옥수수의 60% 정도는 이미 가축 사료용으로 활용되고 미국의 경우 작물이 유전자 변형이 되는 주 목적은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작물을 경작할 때 제초제의 사용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GMO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옆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GMO 대상 작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상품성이 있어 보이죠? 크고 깨끗하고 물론 이제 가판대 판매를 위해서 놓아서 그렇지만 이런 감자라든가 또 당근, 무, 토마토 할 거 없이 많은 것들에 이런 GMO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유전자 변형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종류는 다름 아닌 과채류입니다. 과일, 채소류, 그래서 옥수수, 파파야, 호박, 멜론 등등 다 해당이 되는데 GM 멜론과 GM 토마토의 경우 기술이 적용된 열매의 과숙 억제는 수확 후 이런 열매 조직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선도를 계속 유지하게끔 해서 운송에 용이하고 상품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전분 함량의 GM 감자인데 GM 기술로 만들어져서 전분의 함량이 아주 높은 경우죠. 상품화에 맞도록 개발되었고 GM 품종으로 세상에 나온 슈퍼감자, 슈퍼돼지, 슈퍼물고기 등등등등이 바로 이러한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GMO 연구도 식량 부족과 기아 해결의 원래 목적보다는 상업적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GMO가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갖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GMO는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데 의약품으로 질병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유전자 변형 인슐린이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로 조작된 GMO 사례들을 살펴보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것,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것들 모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최신의 생명공학적 연구에서는 공포의 치사율을 지닌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치료법으로 GM 담배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가지고 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GMO 기술로 만든 백신은 이미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또 DPT 백신 우리 아기들 예방주사 맞죠? 디프테리아 파상통 100일에 DPT 접종하고 소아마비 백신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GMO 백신은 콜레라, 말라리아, 또 기타 질병에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BGM 백신을 대체하여 개발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약 개발이라든가 유용물질 생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만 보는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된다는 것이죠. 의약품 외의 연구로 21세기 지구 자원 고갈에 대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에너지 관련 쪽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먹는 식품이 아니어서 일단 인체 유해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자연계의 농작물 훼손 없이 GM 작물들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즉 에탄올이라든가 바이오디젤과 같은 에너지원 생물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탄올은 전통적으로 GM 옥수수와 GM 콩의 바이오디젤에서 만들어집니다. 연구에서는 셀룰로스, 이건 식물의 생체 물질이죠. 세포벽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섬유성 셀룰로스 또는 해조류에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바이오 연료에 초점을 두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정 GM 옥수수 품종은 개선된 셀룰로즈나 전분을 분해하고 연료 에너지 전환 과정에 사용되어서 보다 효율적인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M 옥수수를 대량으로 재배를 하죠.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원, 생물연료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 살충제로 BT, 여기서 말하는 T는 스몰 T로 이 그 세균에서 따온 것인데요. BT 살충제, 미생물 살충제로서 이용되는 곤충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은 대개 포자를 형성하여 자연에서 안정된 살충력을 가집니다. 곤충의 병원성 세균 가운데 살충제로 이용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미생물 살충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BT가 여기에서 온 건데 바실러스 튜린지넨시스라고 하는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small t는 세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BT 제제는 다른 미생물 살충제와 달리 저렴한 생산비, 다른 농약과 혼용할 수 있는 점, 비교적 넓은 숙주곤충 범위, 그래서 나비, 파리, 딱정벌레 등등 여러 종류의 이제 해충을 제거할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시기에 나타나는 살충성 등의 특징이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됩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독소 단백질 작용 기작으로 살충이 발현되는데 곤충의 내독소가 단백질 섭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독소 단백질을 섭식하면 소화액이 분해되고 독소가 활성화된 상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곤충의 내장의 피막 조직에 해를 가하게 되고 몇 분 이내에 곤충의 체내에 생리적인 장애를 유발하고 이런 BT균의 증식에 의한 폐혈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곤충은 수일 내에 죽게 되는데 BT 유전자가 이식된 감자, 옥수수, 목화와 같은 작물을 갉아먹은 해충들은 이내 죽게 되고 왜냐하면 이런 살충제를 뿜어내니까요. 이들 식물은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곡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량되어 식량 증산 및 수확량 증가에 적극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GMO가 되겠습니다. 하여 이 GMO로 개량된 목화는 여기서처럼 지금 해충이 벌레들이 와서 파먹어서 수확량 확 줄어들고 상품가치 없을까 당연하고 식물도 갉아먹혔으니까. 반면에 BT균이 들어간 그 살충제를 뿜어내는 목화를 그 종자를 키우면 수확량도 늘어나고 그 섬유들은 목화 커튼이 되는 그 재질들은 수확량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양질의 것들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2018년 연구에서는 몇십 년 동안 한 40년이죠. 수합된 데이터로부터 BT 옥수수 도입 전후 40년간의 모든 경향성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과에서는 BT 옥수수 도입으로 인한 살충제 살포가 감소했느냐? 감소가 작물 재배 비용과 시간 절감에 효과적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BT 옥수수가 작물의 대표적 해충을 감소시키는 결과도 또 분석해 봤습니다. 연구 대상이 된 지역의 모든 작물에서 해충의 개체수가 9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40년간 해충이 창궐하는 사례 및 작물 피해를 분석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작물에게 준 혜택과 실제 해충 개체수 감소를 확인했는데 4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어느 수준의 해충 구제가 적절한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도출한 최적의 살충제 살포 방식에 따르면 BT 작물 도입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언급되는 내용은 이와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잘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트랜스제닉 오가니즘, 트랜스제닉 생물체도 있죠. 유전자 조작으로 새로운 품종이 출현하는 생물자원은 식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무관한 곤충이나 물고기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질을 갖도록 유전자를 삽입하여 자연에 방출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로 미국에서 90년대 중반에 채소나 과일을 갉아먹는 곤충, 거미진드기를 박멸하기 위해 최초의 트랜스제닉 곤충인 진드기를 플로리다에 풀어놓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포식곤충에 대항하는 슈퍼곤충이 생길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죠. 트랜스제닉 물고기는 자연의 물고기를 경쟁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GM 어류입니다.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삽입된 슈퍼 연어는 일부가 양어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바다로 진출하여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슈퍼 연어는 야생종보다 커요. 몸체가 적어도 2배 이상 큰데 크고 강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노르웨이 현만에는 자연산 연어보다 양어장 연어가 5배나 많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더 많은 알을 낳게 하려고 큰 슈퍼 연어를 만들었으나 기형어가 많이 태어나고 야생에서 그 수가 불과 5세대 만에 일반 물고기의 수를 앞질렀다고 하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슈퍼 연어는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적어서 40세대 만에 멸종돼가 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세대가 40대까지 간다는 것이죠. 1세대, 2세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GMO는 빛과 그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의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다른 개체에 넣어 그 형질을 발현시키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신품종이 도출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GMO 유전자 변형 기술을 거쳐 형질 전환된 개체에 원하는 유전자를 도입시킬 때 도입된 표식 유전자에 의해 정확한 선택이 가능하므로 개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유전자 도입형 운반체도 같은 종과는 물론 이종 유전자도 이동 가능하게 하므로 이론적으로 종 간의 유전자 이동은 그 어떤 생물이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테크는 자연의 생명 질서를 어그러뜨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에 의한 대표적 GMO 장점과 긍정적인 영향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동식물 자원의 품종 개량. 두 번째, 질병 치료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세 번째, 생명 연장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는 식으로 앞에서 말한 여러 식물의 경우도 있었고 동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GMO 가능할까요? 미래학자들은 2050년경에는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 기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전에도 인류가 기아에 허덕일 때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작물 생산량이 증산되었고 식량 문제에서 대처한 바 있습니다. 농작물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녹색혁명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을 높여 비약했듯이 앞으로도 바이오테크에 의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찬성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90억이 넘는 시점에는 지금의 작물 생산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찬성 학자들은 문제 해결에 유전적으로 작물을 개량하는 GMO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창하기까지도 합니다. GMO 고단백살을 일본에서 개발한 것처럼 금쌀이죠. 그런 계열입니다. 인류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 혁명도 GMO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GMO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잣대로 반대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은 세계 오지에서 열악한 조건에 적응 생존한 우수한 형질을 지닌 생물자원을 찾아 특허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량 형질을 선별한 동식물을 개량해낸다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식량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GMO 생물 특허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생물종의 특정 유전자를 조작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줬는데 그것에 대한 독점 거래가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생명공학이 발달한 외국에서는 찬반으로 나뉘어져 치열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4차 산업혁명 발전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생명공학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들이 제4의 물결로 불리는 듯합니다. 이미 진행된 상당수 생물들에 대한 유전자 변형들도 묵인되는 듯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국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생명에 대한 특허는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HGP는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4년에 걸쳐서 그 인간 유전자에 있는 것들을 분석해냈죠. 이와 같은 대세에도 불구하고 GMO 유해 여부는 끊임없이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GMO와 같은 생명공학이 인류에게 주는 이점과 다가올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고려한다면 반대만 주장하는 것도 모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간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우성 유전자를 선택하여 장애나 문제점을 우생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유전적 차별로 새로운 불평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GMO 관련한 논란은 2008년 콩, 옥수수 등의 식용 GMO 수입 이래 아직도 양쪽에서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류를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견해 아니면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견해의 대립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어느덧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국 세계 1, 2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2017년 기준 연간 옥수수, 대두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됐는데 약 228만 2천 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그 식량 자급 자족률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많은 농산물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때 그 원산지에서 이미 GMO로 이 생산을 한다면 우리에겐 별 초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21세기의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생물자원에 활용이 돼서 과연 우리에게 인류를 바꾸는 21세기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될지, 빛이 될지, 장밋빛 미래를 주어질지의 여부는
아무도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밝은 면, 특히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가 유용한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점을 살펴보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어두운 그늘, 판도라 상자일까? 미지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을 살펴보면서 그 21세기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물자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12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